다음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사인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 30년쯤 전 아버지가 아직 손수 숯을 굽던 시절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는 산속에 만든 숯가마에서 참나무와 삼나무 숯을 구웠다. 굽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수로 따져 4일 정도 가마 옆 오두막에서 숙식하곤 했다. 그날은 저녁부터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숯을 구웠을 때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좀처럼 가마솥에 불이 돌지 않았다. 여기서 조급해하면 본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섭이나 장작을 지피고 풀물을 밟으며 불떼기 당번을 보셨다. 밤도 완전히 깊어 주위를 정적이 지배하고 장작이 터지는 소리만이 들린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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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뒤쪽의 덤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짐승인가 싶어 돌아봤지만 짐승의 모습은 없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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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소리가 덤불 속을 굉장한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버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직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소리가 숯을 굽는 가마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기어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참고 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야, 뭐하니? 소리가 그치는 듯 싶거니 누군가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친근한 말투지만 그 목소리를 들은 기억은 없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자 그 목소리는 제멋대로 말을 계속했다. 너 혼자 있니? 왜 불 옆에 있어? 숯을 굽는 거구나. 목소리는 바로 뒤쪽에서 들려온다. 내쉬는 숨이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등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계셨다.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여기에는 전화가 있니? 뭐? 전화? 이상한 질문에 아버지는 당황했다. 휴대전화 같은 건 없는 시대라 이런 산에 전화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다. 얼간이 같은 그 말에 아버지는 살짝 방심했다. 그런 게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구나. 갑자기 뒤쪽에서 기척이 사라졌다. 무서워하면서 시간을 두고 뒤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고즈넉하게 울창한 숲이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아까의 일을 돌이켜보니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리고 두려웠지만 불가를 떠날 수가 없었다. 연불을 외우면서 불 당번을 계속하다 보니 드디어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주위의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밝아졌을 무렵 할아버지가 두 사람 몫의 도시락을 들고 산에 올라왔다. 가마 상태는 좀 어떠냐? 아니 어제 저녁부터 떼고는 있는데 가마 안에 불이 영 안 도네요. 아버지는 어젯밤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어디 내가 한번 보마. 할아버지는 가마의 뒤로 돌아서 굴뚝의 연기에 손을 대보고 말했다. 슬슬 미지근해졌구만. 그대로 온도를 보려고 가마 위에 손을 올렸다. 여기는 아직 차가운데. 그렇게 말하면서 숯가마의 천장 부분에 올라탄 뒤 우둑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가마의 천장이 무너져 할아버지가 숯가마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발 디딜 곳이 마땅찮았고 자욱하게 솟아오른 연기와 재가 시야를 가렸다. 아버지는 화상을 입으면서도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가마 속으로 발을 들였다. 가마 안은 지옥의 화염처럼 새빨간 색이었다. 불은 이미 가마 속까지 돌고 있었던 것이다. 악전 고투 끝에 간신히 할아버지의 몸을 끌어냈을 무렵엔 얼굴이랑 가슴 근처까지 엉망진창으로 타서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다. 눈앞에서 일어난 참극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신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혼자서 1시간 정도에 걸쳐 할아버지의 경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길가까지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마을 지인들을 대동하고
숯가마 옆 오두막으로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의 시체에 이변이 일어나 있었다. 불타 문드러진 상반신만 흰 뼈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입에 넣고 빨아먹은 것처럼 흰색 뼈만 남아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반신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내장도 온전히 다 남아 있었다. 일반적으로 곰이나 들개 같은 짐승들은 사냥감을 내장부터 먹는다. 게다가 이 근방엔 그런 대형 육식동물 따위도 없을 텐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시체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들 묵묵하게 할아버지의 시신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깨달았다. 이건 금기와 관련된 일이구나 하고. 어젯밤 아버지가 있던 곳에 온 방문자는 누구일까? 할아버지의 시체를 망친 건 대체 무엇이지? 그 물음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아무도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다네. 마을의 노인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도 할아버지의 사인은 들개에게 습격당한 걸로 되어 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또 좀 의아한 게 그 숯가마 거기가 무너져서 타서 거기에서 이제 화상을 입어서 죽었다 라고만 해도 뭐 되는 건데 들개에게 습격당한 걸로 됐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네요. 원래 그 숯가마와 관련해서 일이 계속 벌어지긴 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묘사가 또 신기했던 게 마치 입에 넣고 빨아먹은 것처럼 흰색 뼈만 남아있었다. 요게 닭다리 한 입에 넣어가지고 뼈만 발라낸 그런 느낌을 상상을 했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왜 딱 그런 느낌 아냐. 이 묘사도 좀 징그러웠고 내장이 온전히 다 남아있었다라는 것도 좀 징그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글쓴이 아버지한테 왔던 그 정체 모를 목소리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한 것 같고, 그거 말했으면 할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까? 이거 말했으면 할아버지 그래도 좀 살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할아버지의 사인이라는 글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는 길다란 터널입니다. 길다란 터널. 아까 등 뒤에 기척 그 이야기에 이어서 똑같은 사람이 쓴 건가 보다. 가와구치 호수 입구에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있는 길다란 터널을 어두워질 무렵부터 혼자서 걷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잔뜩 들렸다. 어라? 이 바로 위에 길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일 그 터널이 찍혀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체크해 보았지만 길 같은 건 없었다. 그건 누가 얘기하던 거였을까? 그러고 보니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미묘하게 압박을 느꼈었지. 이거 뭐지? 뭐 귀신인가? 귀신이 떠드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근처에 숨어가지고 뭐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땅바닥에 꽂혀있는 것이고요. 동아리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스카웃에서 산으로 캠프를 가서 그곳의 강변에서 캠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후배가 자고 있는 텐트 주위를 무엇인가가 빙글빙글 배회하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는 겁이 나서 담요를 두른 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만 잠시 그대로 있자 그 기척도 없어져서 후배도 안심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후배가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왔더니 입구 바로 옆 땅바닥에 칼이 똑바로 세워져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칼은 어젯밤 저녁을 만들 때 후배가 사용한 것으로 제대로 타올로 싸서 배낭 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배낭 안에 그것도 꽤 안쪽에 보관하고 있었을 터인 칼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꽤 무서웠습니다. 이게 왜 세워져 있지? 보이스카웃이면 애 때잖아요. 애 때. 애기 때잖아. 최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얘랑 싸운 애가 있었나?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텐트의 바깥에
일본 최대의 영산 오소레야마, 죽은 이들의 영혼이 모이는 산이라고 합니다. 산 전체에 저런 식으로 몇천 몇만 개의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되게 그거 같아. 한국 그 굿 타는데 꾸며놓은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적 있어. 천막 주위를 발소리가 천천히 선회하는 경험. 나 역시 오토바이로 산속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놀아서 피곤해져서 전파 중계탑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더니 동물인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하고 있었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해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어서 고생이었어.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노숙하는 건 무리야. 그건 아마 바람으로 천막 지붕이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게 아닐까요?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텐트 밖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하고 무서워져서 바로 옆에 차에서 자고 있는 녀석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 라는 거야. 바깥의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쓸데없는 상상력만 부풀어 간단 말이지. 단지 오수레야마 근처의 숙박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때 들은 이야기야. 그 숙소에 단골 젊은이들이 오수레야마에 있는 호수의 모래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온 녀석에게 5만 엔을 준다는 기획을 세웠다. 몇 명이 도전을 했지만 모두 다 아침까지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다. 한결같이 천막 주위를 바스락바스락 거리며 걷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도 깊은 밤에 손전등만 들고 오수레 야마로 침입한 적이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일제히 카랑카랑거리며 도는 소리가 들려서 상당히 무서웠다. 여긴 너무 무섭겠다. 오수레 야마. 그냥 손전등으로 비춰서 봐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캠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변에 텐트를 쳤더니 분명히 발소리가 주위를 배회했던 일이 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인 걸까? 어떠한 자연현상? 무슨 짓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무섭단 말이지 그거. 그리고 막 잠에 들려는 무렵에 텐트의 바깥쪽에서 꾹 하고 머리를 눌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낀 적이 있어. 가장 끔찍했던 것은 혼자서 갔었던 캠핑 여행. 혼자서 깊은 산속의 강변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플라이 시트, 그러니까 천막 지붕에 진흙 손자국이 3개 붙어 있었다. 그 손자국은 작았다. 어린아이의 손자국이었나? 아무튼 전날에는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뭐 캠프든 등산이든 무서운 일을 겪는 일은 드물어. 등산 캠핑 경력 15년이 되었지만 이런 체험은 총 5회 정도밖에 없어. 무서움보단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또 갈 거고 말이지. 이 텐트의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 풀어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산에다가 텐트 혼자 치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낭만 있잖아. 물론 그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나를 해하러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지만 산속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벌레만 안 나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벌레 그냥 물리면 되잖아. 혼자는 너무 무서워요. 혼자는 무섭다. 무섭긴 한데 저는 이제 해보고 싶긴 해요.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이랄까. 가능. 별 보기 좋겠다. 그러게요. 근데 너무 어두우면 또 무서울 텐데.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듯. 자, 수박? 복붓?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박을 읽었는데 뭔가 다른 수박 이야기인가? 이것은 영감이 강한 친구에게 들은 그의 오빠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오빠도 영감이 강하다고 하네요. 이후 그의 오빠를 그라고 부르겠습니다. 실화인 관계로 생략도 뭣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딱 잘라 말해두겠습니다. 또한 문장력도 없고 읽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해 두겠습니다. 지명은 애매하지만 후지산 근처 야리가타케 비슷한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고도가 높은 장소로 만년설이라고 할까? 깎아지른 경사면의 한 면에 얼음이 퍼져 있어서 매끈매끈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신발에 아이젠 같은 것을 장착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오를 수 없으며, 또한 발이 미끄러지면 수백 미터나 되는 경사면을 슬로프 하단에 기다리고 있는 안방까지 멈추는 일 없이 곧바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머리가 아래를 향해 버려 마지막엔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히고 마치 수박 깨기의 수박처럼 빠그작하고 터져버려서 그 시체는 산 사나이들 사이에서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익사한 시체가 도자에몬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기서 도자에몬이란 에도 시대의 유명 스모 선수로 뚱뚱하고 피부가 창백하여 마치 익사체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처럼 익사체는 물에 불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스모 선수와 같이 퉁퉁하게 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야, 이 말이 심하네. 자, 산을 잘 아는 사람이 계신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산에서 조난되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는 발견한 당시에는 사망을 확인할 뿐이고, 산 기슭까지 내리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산 아래로 옮기지 않고 시체의 돗자리만 덮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 산짐승이 뜯어먹도록 그냥 두는 건가? 그는 대학 시절 산악부 같은 서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산 사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입부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 그 야리가타케에 올랐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행은 세로로 늘어서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등산의 규칙으로서 제일 뒤쪽에는 가장 숙련된 사람, 앞쪽에도 같은 레벨의 숙련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아직 경험이 얕아서 무리의 맨 앞쪽에서 두 번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의 빙벽에 접어든 곳에서 아래를 들여다보았더니 아득히 아래쪽에 쌓아 올려져 있는 돗자리들이 보였습니다. 전에 선배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저게 수박인가? 곤란한걸? 보기 싫은 걸 봐버렸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득히 아래쪽에 보이는 것뿐이고, 어쨌든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큰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중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일행에 그가 있었던 탓인지 산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험한 곳은 이미 다 넘어서 등산객용 오두막까지 얼마 안 걸리는 곳까지 왔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길을 초조해하는 일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흐트러뜨리면서 그가 문득 올려다본 그 앞에 산을 내려오는 다른 일행이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저녁에 오두막에 가까운 장소에서 산을 내려가는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밤이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순간 맨 앞에 선배가 앞쪽에 일행을 알아차린 듯 갑자기 몸을 굳히고 우뚝 멈춰 서버렸습니다. 일행은 긴장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패닉이 되어버렸으면서도 큰 소리를 내 원인을 묻는 것도 왠지 하지 못하고 앞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의 일행은 이렇게 둥실둥실이라고 할까? 뿅뿅 하고 떠오르는 것 같은 튀는 듯한 발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똑바로 산장까지 이어지는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20m 정도까지 접근해 왔을 때 그 무리가 한결같이 수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한순간에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빠그작하고 머리가 깨져서 새빨간 피를 흘리면서도 비틀거리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수박 무리와 선배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선배부터 천천히 멤버들의 얼굴 앞까지 그들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차분히 들여다보다가
차례차례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 갔다는 거 아니야? 몇 명의 수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 지나쳐 간 건지 가위에 눌렸던 것 같은 감각이 없어져서 뭐였던 걸까라고 생각하며 그가 뒤를 돌아보려고 한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마! 하고 맨 뒤쪽에 베테랑 선배가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움찔하며 몸이 경직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된 일행은 손살같이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해서 바로 선배에게 수박 무리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물은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역시 저것은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과 같은 것이고 또한 무리가 지나간 후에 뒤돌아보면 그대로 산에서 끌려 내려져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전승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둡니다만 그들 일행은 그 사고 후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산을 내려와서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오빠는 신부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영감이 큰데도 신부님이 되는구나. 아무튼 또 두 번째 수박 이야기였고요. 되게 유명한 얘기구나, 이 수박이. 여러분들 그 일본인 지인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네요. 자, 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긴 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부 다 산 괴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긴 손. 꽤 오래전 탄자와에서 있었던 이야기. 근처에 있는 지금은 댐이 들어선 산에 들어갔다.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 쉬고 있었다. 길에서 벗어나면 조릿대가 우거져 있고 그 안쪽에 나무가 있는 곳에 으름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래쪽 덤불에서 손이 튀어나와 으름을 따갔다. 으름을 비틀어 따서 덤불 안으로 들어가고 또 손이 튀어나와 3개 정도 땄다. 그 손이 이상하게 길었다고 한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1m 정도? 팔꿈치부터 아래는 조릿대 잎사귀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1m 이상. 손이 튀어나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손은 평범했기 때문에 특히 괴상해 보였다. 색깔은 하얀색 같았지만 주변이 어두웠던 것과 덤불 때문에 괜히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놀란 나머지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었는데 그 손은 그것을 끝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주위는 덤불 속을 이동하는 모습도 없이 아주 조용해져 있었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산길을 반대로 걸어서 되돌아갔다고 한다. 원숭이 치고는 손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야, 뭐야? 이게 뭐야? 덤불에서 손이 튀어나온다고? 쓱. 무섭네요. 되게 무섭다. 진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긴 손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텐구 쓰러트리기입니다. 텐구 쓰러트리기. 옛날에 자주 혼자서 산속을 종주했습니다. 특히 추고쿠의 산지. 어떤 산 말입니다만 밤에 텐트에 혼자서 자고 있었더니 산 깊숙한 곳에서 풀썩이라든지 쿵이라든지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나무를 자를 리도 없고 엄청 불안해졌지만 결국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산기슭의 할아버지에게 물었더니 그건 텐구님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텐구 쓰러트리기 라는 현상의 소리였던 것일까요? 별로 무섭진 않았지만 대단히 불가사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풀썩, 쿵, 텐구 쓰러트리기? 이거 한번 쳐볼게요. 이게 뭐야? 어허, 여기 뭔가가 있는데요. 텐구 나무 위키에서 구힌
게 있는데 몸 전체가 이리의 모습이고 개의 입을 가진 탱구의 일종. 탱구 뭔지 아시죠? 그 코 길쭉한 그 일본 요괴 있잖아. 그게 탱구인데 아무튼 이 구희는 탱구이지만 격은 낮아서 다이탱구와 쇼탱구의 심부름꾼으로 지냈다고 한다. 전국 각지에 이름도 없는 산에 살면서 인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예를 들어 산속에서 이브아하고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은 이 탱구의 음성이며 갑자기 큰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 탱구 쓰러트리기라는 현상 또한 구힌의 짓이라 여겨져 구힌 쓰러트리기라고도 불렸다. 이브아도 그럼 구힌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뭐야 그 숫가마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것도 구힌의 한 짓인가? 지식이 늘었다. 아무튼 탱구 쓰러트리기에 대해서 살짝쿵 알아봤고요. 뭐야? 밑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탱구 쓰러트리기란 깊은 산속에서 원인 불명의 소리가 나서 그 소리의 근원지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보니 소리의 근원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가보지만 소리의 원인이 될 만한 곳은 전혀 없는 괴현상을 의미하고 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건물이 붕괴해 쓰러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괴담에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죠. 탱구 쓰러트리기에는 이 이외에도 큰 비가 내린 직후에 숲의 나무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버리는 현상, 밤에 숲속 길을 걸을 때 이유도 없이 넘어져 버리게 되는 현상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시코쿠에서는 이렇게 산속에서 나는 원인 불명의 괴음을 통틀어 후루소마라고 부르며 여우나 너구리의 소행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후루소마에도 지방과 소리의 종류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먼저 지방에 따라 나누자면 텐구로 유명한 히코잔에서는 탱구 쓰러트리기, 일설로는 텐구가 낮잠을 자면서 산신령한테 시간이 되면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산신령이 자는 탱구를 탱구 쓰러트리기의 소리로 깨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탱구 쓰러트리기라네요. 그런데 여기서 쓰러트린다라는 걸 볼 때 아무래도 탱구 쓰러트리기는 주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일컫는 말인 듯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헛나무 뒤엎기, 빈나무 쓰러트리기 이런 명칭들이 다양하게 좀 소개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그리고 좀 특별한 케이스로 시코쿠의 토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지팡이를 짚는 듯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츠에츠키라고 하며 이 후루소마는 지팡이를 짚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데 이 소리와 마주친 사람은 죽어버린다고 하네요. 신기한데? 안 죽은 사람이 말해준 건가 이걸? 들은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탱구 쓰러트리기라는 정보를 얻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카랑거리는 켄. 최근에 좀 무서웠던 이야기를 할게. 혼자서 산등성이에 난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카랑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어. 뒤를 돌아봤더니 조금 전에는 없었던 주스캔 하나가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어. 산등성이 꼭대기의 길이니까 이 길보다 위에 난 길은 없고 시야에는 사람 그림자는커녕 움직이고 있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어.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헬리콥터나 비행기도 보이지 않았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보고 있었는데 켄이 천천히 이쪽으로 굴러오는 거야. 이쪽은 오르막길인데 말이야. 당황해서 발걸음을 빨리 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켄은 잠시 동안 구르고 있었어.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때 났던 카랑카랑카랑 하는 소리가 지금도 묘하게 귀에 남아있어. 켄? 조금 뒤에 있었다라는 거가 그냥 발로 좀 오래된 캔을 자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네요. 그런 거 말고는 좀 해석이 안 된다. 아니면 누가 몰래 던졌던가? 근데 그럴 이유가 없긴 해. 아무튼 다음 또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꿈속의 오두막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꿈을 꾸었어. 어디에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산 중에 숲에 둘러싸인 아주 예쁜 오두막을 봐. 휴식을 취하려고 그 오두막에 가서 입구의 문을 연다. 평소 꾸는 꿈은 거기서 끝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산에 처음으로 올라갔어.
등산로를 걷고 있자니 어쩐지 처음 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점점 꿈의 기억과 비슷해져. 두근두근하면서 올라갔더니 꿈속의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오두막이 보였어. 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갔어. 문을 열었어. 여기까지는 평소 꾸는 꿈과 같아. 땀이 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인상이 좋은 청년이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 오두막 이제 영업 그만두기 때문에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아직 등산 시즌 중인데 왜 영업을 그만두는 거냐고 묻자 이곳의 주인 아저씨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져서 입원해버렸다는 거야. 이야기는 계속되었어. 아니 뭐만 하면 유령이 나온다고 말하셔서 말이죠. 발소리가 나고 오두막의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청년이 이제 이 유령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등산 주인 아저씨 있잖아요. 이 오두막 아저씨. 이 아저씨한테 그거 저예요 라고 하면 좀 괜찮아지실란가?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얼어붙은 시간입니다. 심하게 무서운 건 아니지만 좀 놀랐기 때문에 여기 쓴다. 계절적으로 기온이 항상 영하로 떨어져 있다는 장소를 걷고 있었다. 나는 기록하는 사람이어서 지도상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할 때마다 시간을 적어 넣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장갑 위에 덮개까지 붙이고 있었으므로 손목시계를 보기 힘들어서 나는 육색? 육색이 뭘까요? 아, 육색은 등산용 배낭을 뜻하는 말이래요. 우와, 육색 보여드릴게요. 아, 나는 뭐 옷한 줄 알았네. 육색은 독일 방언 류켄 색에서 온 것으로 등에 매는 배낭, 가방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 이게 육색이래. 완전 그거잖아. 고려장 고려장 그거네. 지게네 그냥. 우와. 근데 그냥 가죽 가방도 육색이라 하던데 뭔 차이지? 아무튼 이걸 육색이라고 한답니다. 지게를. 지식이 늘었네요. 아무튼 나는 손목시계를 보기 힘들어서 나는 육색의 벨트에 디지털 손목시계를 묶어서 시간 확인을 하고 있었다. 몇 번째인가 확인할 때 문득 시계를 보았더니 시간이 0시 0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다음번에는 시계에서 모든 표시가 사라져 있었다. 낮은 온도에서 일시적으로 이상해졌다는 것 같다. 텐트에서 팔에 감고 잠시 있었더니 완전히 부활해 있었다. 그 이후 기계식 시계를 선호하게 되었다. 네? 아, 기계식 시계가 그 아날로그 시계 얘기하는 거구나. 결론이 뭐 이래? 결론이 기계식 시계를 선호하게 된 거구나. 제목 얼어붙은 시간. 이거 열받네요. 이거 그냥 아이폰 겨울에 꺼진 거랑 똑같잖아. 자, 다음 괴담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수수께끼의 묘지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없지만 산속에서 걷고 있었더니 수수께끼의 묘지가 있는 장소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의 산인데 여쭤봐도 그런 묘지는 없다라는 대답. 다시 생각해봐도 어쩐지 묘한 분위기의 장소였단 말이죠. 어디가 묘한지는 말할 수 없지만 찾아보았지만 역시 두 번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공원 같은 건 꼬맹이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바로 얼마 전의 일인지라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게 되네요. 잉? 뭐야? 어떻게 안겨? 그새 이관했나봐요. 그죠?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긴 해. 자, 수수께끼의 묘지였고요. 다음 거는 히토츠메입니다. 히토츠메? 외눈박이 요괴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괴의 히토츠메. 눈이 하나라는 뜻. 어린 시절 가족끼리 산에 갔던 적이 있다. 산에 도착했을 땐 아직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주위를 덮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혼자 산에 걸어 들어가서 당연한 것처럼 미아가 되어버렸다.
몇 시간 동안 길을 잃고 걸어다닌 것일까? 태양은 이미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점심을 먹지 못한 나는 반쯤 울상이 되어 주저앉았다. 배고파! 문득 정신을 차리자 울고 있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접근해 왔다. 부모님일까 하고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짐승의 모피 같은 옷과 지푸라기로 짠 모자,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키가 크다. 우리 아버지보다 머리 둘만큼은 확실히 더 컸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사투리가 심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다. 길을 잃었니? 라고 하는 말만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잠시 고민한 후 나를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어째서인지 순식간에 본 기억이 있는 장소로 나왔다.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린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혼자서 걷고 있었다. 부모님은 금방 나를 찾아내 주셨다. 어째서인지 나는 이 경험을 잊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 산으로 와서 거기서 생각해낸 것이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았다. 부모님은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눈앞에 덤불에서 갑자기 네가 나왔어. 어디 갔었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 부모님은 거기서 기묘한 얼굴이 되어서 계속해 말했다. 키가 크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가 데려다 주셨어. 너 그렇게 말했었어.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다. 나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로 히토츠메였던 것인가? 그 후로부터 몇 번인가 그 산을 어슬렁거렸지만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다.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발견되었던 장소에 술을 두고 온 것뿐이다. 깨끗하게 결말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겪은 기묘한 경험입니다. 되게 잘했네요. 그래도 예의를 차렸네. 약간 사이클롭스 느낌이 있네요. 이 요괴가. 약간 주술회전 화산 요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괴담은 한밤중의 고등학생이라는 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체험담. 홋카이도의 어떤 고갯길을 밤중에 동생이랑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을 때의 일. 야밤중에 산속이므로 당연히 가로등도 없는 길을 달리고 있었더니 20명 정도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집단이 걷고 있었다. 주변에는 민가도 없는 산속. 별빛이 비치는 깜깜한 산속에서 한 줄로 조용히 걷고 있는 고등학생.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유령이 보이는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유령을 볼 수 없는 동생도 확실히 보았다고 한다. 어중간한 유령보다 훨씬 무서웠다고 한다. 뭐야? 왜 한 줄로 조용히 걷고 있어? 고등학생이? 동생도 보았다는 거는 유령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고등학생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다는 건가? 민가도 없는 산속에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있다 라는 거는 폭력 서클? 뭔 얘긴지는 뭔 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괴이하긴 하네. 자, 다음 이야기는 나시키 가로 열고 닫고 배나무 지장입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을 지나는 숲길의 옆쪽이 삼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데요. 2km 정도의 구간, 도로에 가장 가까운 줄에 삼나무 하나하나에 어느 신사의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붙여놓은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숲길은 섬 안에서도 유명한 심령 스팟 배나무 지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이 곳은 크고 작은 그러니까 10m에서 1m가 넘는 것까지 지장보살 수백 개가 늘어서 있다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하며 현지인들의 소박한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이 근처에서 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반쯤 재미로 담력 시험하러 간 친구 몇 명이 지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신주,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술을 가지고 사가하러 간 적이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장보살은 몸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런 정보네요. 배나무 지장이 있고 지장보살 수백 개가 늘어져 있는 장소가 있다. 거기는 저 세상에 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요런 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네요. 자, 다음 괴담입니다. 다음 괴담은 썩은 멜론이라는 괴담입니다. 어느 곳의 산장 관리인의 이야기. 타니가와다케 또는 호타카에서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혹시 산악구조대원의 수기집에서 읽은 것일지도 모른다. 안반을 오르다 실족사한 남성이 발견되었다. 로프에 매달린 채였기 때문에 수색대가 시신을 회수하는 동안 관리인은 아래쪽에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다. 관리인의 입안에 썩은 멜론 같은 맛이 나는 게 떨어졌지만 끌어올리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뱉어버리고 시체 회수 후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실족할 때 바위에 부딪혔기 때문에 시신의 머리는 쩍 하고 갈라져 뇌가 거의 없어져 있어서 관리인은 방금 전에 썩은 멜론 같은 것의 정체를 알았다. 약간 썩은 뇌에서 멜론 냄새가, 멜론 맛이 났다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자, 썩은 멜론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는 모노 하코소입니다. 옛날 중학생 때 산악부에 가입해 있었던 시절에 들은 산의 괴담을 왠지 모르게 이제 와서 기억해냈다. 인형과 모노하코소라던가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한 정보라서 면목이 없다. 아무래도 산악 등반대회 중에 다른 학교의 텐트에서 들은 이야기다 보니. 언제였었지? 뭔가 들은 적이 있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혼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텐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해서 바깥을 내다보니 단발머리의 일본 인형이 종종 걸음으로 천막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형은 모노하코소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후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말은 교토의 어느 장소와 관련된 말이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인형의 유래도 금방 알 수 있다던지 유래를 알지 못하면 저주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죽어버린다든가 그러한 법칙의 이야기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저주의 힘을 약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대학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런 거 계열받아 진짜. 저희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에피소드의 융합체 같은 느낌도 들고 연도를 생각해보면 현대의 괴담 몇 개의 모체가 되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지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괴담 재밌죠. 다 얘기해놓은 다음에 사실 이 얘기는 들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주가 있어. 뭐 이런 거. 행운의 편지 재질. 이런 거 좋죠. 이런 이야기는 다 같이 어디 놀러 갔을 때 괴담 타임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뭐 한 7, 8명 모였다 하면 괴담 타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면 딱 좋을 류의 이야기죠. 자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 좀 준비 좀 해봐야겠다. 자, 모노 하코소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밥솥 한가운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전라대야. 전라대학교? 자,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방금 기억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두워지면 밥을 짓는 걸 시작하게 된 날, 등산용 풍로 앞에 진을 친 내가 있는 곳까지 씻은 쌀이 운반되어 왔다. 코펠의 뚜껑은 닫혀져서 이미 밥을 지을 것처럼 되어 있다.
불을 올리고 젓가락으로 코피를 두드려서 진동으로 밥의 상태를 확인한다. 평소에 하는 대로다. 오, 신기하다. 주걱을 손에 들고 다 된 밥을 휘저어 섞으려고 했다. 이것도 평소에 하던 대로다. 주걱을 밥에 찔러 넣으려 하던 나의 손과 시선이 멈췄다.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닌 게 거기에 있었다. 귀뚜라미? 괄호 열고 닫고 곱등이였나? 아무튼 그게 다 지어진 밥 한가운데 몸을 쭉 뻗어 엎드린 자세로 누워 뒹굴고 있었다. 아, 너무 징그럽습니다. 곱등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 징그러워요. 그 더듬이 긴 거. 여름날 너무나도 더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맥이 풀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물론 혹은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여름의 더위 정도의 온도가 아닐 것이다. 아니, 이미 더위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 있을 것이다. 배 부분은 내용물이 끓어오르기라도 하고 있는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어서 함부로 찔렀을 경우 오늘의 식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 밥 다 버려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쌀을 씻어서 내가 있는 장소로 가져온 하급생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당황해 그 심상치 않은 시체를 먹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즉시 단체 장비로 내가 메고 있던 천막용 금속제 못을 다음날 자기가 매겠다고 선언할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는 용서받고 사건은 어둠 속에 묻혔다. 아니 그러면 그 꼽등이만 빼고 밥을 다 나눠 먹은 거야? 아 진짜 에바야. 그는 용서받고 사건은 어둠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밥솥에 뚜껑을 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밥솥 한가운데를 응시하게 된다. 이거 대단한 추억이네요. 이거 에바야. 이걸 어떻게 먹어. 계열받는다. 배가 빵빵해졌다라는 게 그거 아냐? 연가시 아냐? 제발. 아 진짜 싫어. 나 산악회 안 들어갈래 앞으로.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 단백질 진짜 자연 프로틴 진짜 너무 싫다. 연가시 프로틴. 자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최악의 이야기입니다. 그로테스크 하다고 합니다. 뭐랄까 쫄보나 뭐 임산부 무서운 거 보면 안 되는 분들 보지 마십시오. 그로테스크 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최악의 이야기. 산에서 미끄러져 손을 짚었더니 부패한 시체의 배 부분에 손을 찔러 넣어버렸다. 구더기 같은 것들과 너무도 심한 악취에 멈칫했을 때 썩은 내장에서 뱀이 스르륵. 요즘도 꿈에 나온다고 했다. 으악! 왜 부패한 시체가 있는 산을 있는 거야 거기에? 말도 안 돼. 아 근데 뱀이 썩은 시체에 그걸 먹을란가? 무섭네요. 이건 진짜 꿈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다. 너무 싫다. 너무 끔찍해. 최악이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주류 댐에서 구주류 댐이라고 합니다. 여기 갔죠 여기? 아우 일본어 감성 있어.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이었나?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매년 오봉 그러니까 조상이 저승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날 휴일에는 동행인 부부와 함께 낚시를 하러 기후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해에는 첫째 날에 그주류 강의 지류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밤 8시에 오사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1시간 전쯤에 구주류 댐의 공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아침까지 차 안에서 선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제 차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의 창문을 3cm 정도 열고 꾸벅꾸벅 졸고 있자니 주차장의 끄트머리 쪽에서
카라라랑 카캉 하고 금속 캔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좀 센가? 라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니 역시 카라라라랑 하고 굴러가고 있었다. 듣는 것 같지도 않게 듣고 있으니 그 사이에 카라라랑 깔깔깔깔 카라라랑 터벅터벅터벅터벅 잉?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듣고 있었더니 역시나 카랑 하하하하 깔깔깔깔깔 하고 멀리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자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서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참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자 카라라랑 카라라랑 하고 차의 바로 옆에까지 캔이 굴러오는 소리가 나서 발소리가 터벅터벅터벅터벅 하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굳게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2, 3분? 아니 좀 더 지났으려나? 괜찮을까? 라고 생각한 순간 자는 척해도 소용없어. 깨어있는 건 다 알고 있어. 이쪽을 봐봐. 라고 진짜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무서워져서 큰 소리로 시끄러! 이 썩을 꼬맹이! 라고 외쳤습니다. 수근수근수근. 새파랗게 질림. 잠시 후 조수석에 같이 온 사람과 뒷좌석의 그 배우자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서 왜 그래? 라고 물어왔습니다. 무서워하며 바깥을 내다보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미안, 꿈을 좀 꿨어. 일단 그렇게 대답해 두었습니다. 조수석에 같이 온 사람은 계속 기울림이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 라고 말하고 그 아내분은 가위에 눌려서 괴로웠었어 라고 말했다. 시계를 보니 오전 3시가 좀 넘은 시각. 좀 이르지만 느긋하게 낚시터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엑스트라와 그 아내가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라고 물어왔습니다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친 다음에 귓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음번에 눈에 띄면 모두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주류 강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무섭다. 다시는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그 해의 낚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해에는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중에도 소름이 돋아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글 내릴까요? 여기까지네요. 산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긴 해. 예, 공원에서 일어난 거긴 해. 야, 근데 이거 무섭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죽는다 그러냐? 아무튼 뭐 구주류 댐에서 이야기였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는 가위 눌림에 대해서입니다. 산에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이틀간 차 안에서 자고 셋째 날에 가마고지 트랙이라고 하는 강행군을 뛰고선 차 안에서 잤다가 새벽에 친구 집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서 잔뜩 마셨더니 그날 밤에 강렬한 가위에 눌렸다. 다음날 친구에게 나 지난밤에 가위 눌렸었어 라고 말을 하자 친구는 너 어젯밤에 천장을 향해서 팔을 치켜들고 굉장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잖아 라고 엄청 싫은 것처럼 말했다. 여행에서 강행군을 한 날 밤, 일 때문에 꽤나 바빴던 날 밤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위에 눌리게 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소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때에는 공포의 감각만이 증폭된다. 악몽의 연장선 같은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펄쩍 뛰듯이 일어난 적도 있다. 참고로 나는 집에 혼자 산다. 이외에도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지만 가위에 대해서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좀 피곤한 날 밤에 가위를 좀 눌리시는 편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워라밸 되게 좋으면 가위를 안 눌리나? 저도 가위가 약간 꿈에서 악몽 꾸듯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귀신을 본 적이 없긴 해가지고 제가. 자,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남겨진 아이젠입니다. 슈와 56년, 그러니까 1981년 봄, 친구 2명과 함께 치치부 안쪽을 종주했다. 길 중간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초등학생 소년이 사이클링 자전거로 산에 들어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3명이서 잘도 이런 산속에 사이클링 자전거로 들어왔구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가리사카 오두막에 도착해서 보니 장작을 쌓아놓는 자리에 사이클링 자전거가 있었다. 모두 설마 이게 그 실종된 소년건 아니겠지? 라고 얘기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건 행방불명된 소년의 자전거인 것 같았다. 그 자전거에 대한 건 아직도 미확인 상태이다. 소년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이다. 쇼와 57년 1982년 봄 즈카세이 고등학교의 등산대가 조난당해서 사망자가 나온 딱한 사고가 있었는데 친구 A는 그 등산대가 텐트를 친 장소에 좀 위쪽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 A는 Z고등학교의 선두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직후에 자기 텐트가 눈에 눌려 찌부러졌기 때문에 Z고등학교의 텐트로 기어들어갔다. 안쪽에는 식량이 좀 있어서 A는 허기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산을 내려간 Z고등학교 학생은 굶어 죽음. A는 눈보라가 그친 후에 곧 하산했다. 이때 Z고등학교 텐트 안에 발톱이 8개 달린 아이젠을 두고 와버려서 나중에 조난자의 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아이젠에 A의 이름이 써 있었기 때문에. 오잉? 아, 식량을 두고 간 거야? Z고등학교 학생들이? 봄방학이 끝나고 A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벌써 20년은 더 지난 일이니 여기다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가 남겨진 아이젠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A가 등산을 하러 갔다. 그때는 어떤 고등학교에 등산대도 있었다. 그 등산대가 텐트를 친 바로 위에 친구 A가 텐트를 쳤고 A는 Z고등학교의 선두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직후에 Z고등학교의 텐트로 기어 들어갔다. 그럼 이제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 선두 말고 중간이나 뒤쪽에 있었던 Z고등학교 학생이 식량을 못 먹어서 죽은 건가? 야, 이거 어렵네요. 여기다 써도 되겠지 이러는 거 보니까 A 때문에 Z고등학교 학생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렵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산신님입니다. 뇌주 1호. 뇌주 1호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괴담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자주 밤을 보냈었지. 추곡 후에 산지를 종주할 때의 일입니다. 산에 들어온 지 이틀째.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산을 타면 체력이 위로 빠르게 소모됩니다. 녹초가 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적당한 위치에 튀어나온 안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반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비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컵라면과 통조림 그리고 칼로리 메이트로 간단히 식사를 끝낼 무렵엔 비 탓인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는 빨리도 잠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더니 아직 1시를 좀 넘은 시간입니다. 뭐지? 왜 눈을 뜨게 된 걸까? 아직 흐리멍텅한 머리로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텀벙, 텀벙, 텀벙. 틀림없다. 이 빗속에서 누군가가 이 안반 근처에서 걸어다니고 있다.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건 공포였습니다. 틀림없이 곰이나 그 비슷한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곰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보니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텀벙, 텀벙, 텀벙.
텀벙, 텀벙, 텀벙. 물을 튀기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도 그 텀벙거리는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새에 저는 무서움과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에 대한 부담감. 어떤 의미로는 분노와도 같은 감정이 제 안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니 이것 또한 공포의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드디어 빗속에서 그 발걸음 소리를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꾹 참고 있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지금의 저에겐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땐 참 젊어서 활기가 넘쳤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그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안반 밑으로 돌아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몇 번인가 반복하는 새에 발자국 소리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다급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해, 위험.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지만 여긴 안 좋은 장소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은 저는 이 안반 밑에서 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에 산을 타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꾸려 안전모에 달린 램프의 불빛을 의지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발소리는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발소리한테 쫓기듯이 계속 걷고 있자니 어느덧 탁 트인 장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꽤 오래 걸어서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습니다. 등 뒤에 발소리가 멈춰 있다. 아무래도 발소리의 주인은 저를 이곳으로 데리러 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설마 여기서 조난당했던 사람의 무엇인가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엄청 지친 저는 발소리가 나지 않는 걸 행운으로 생각하며 거기서 묵기로 했습니다. 죽을 만큼 피곤했던 겁니다. 그 후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고 다음날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봐 끌려가 버리면 어쩌려고 라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있을 때보다는 나중에 그 일을 떠올렸을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체험담을 말하려고 했는데 요 앞에 어디에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꽤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지? 엑? 남쪽 경사면의 안반이 크게 붕괴되었었다나봐. 봤어? 혹시 내가 빌 피하러 아래로 들어갔던 그 안반도? 왜인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잠시 동안 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무너지는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 발소리는 저를 구해줬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누가 그 발소리를 낸 것인지 확인하러 가지 않은 관계로 이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다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 탄자와의 산속이었다는 모양입니다만 역시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쫓겨났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산속에는 산신님이 계시는지도 모르죠. 단지 이쪽을 구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제가 겪은 얼마 안 되는 좀 불가사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꽤 있죠. 어떤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에 당할 뻔 했는데 어떤 뭐 기이한 경험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왔다든가 꿈속에서 조상님이 뭐 가지 말라고 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고나 사건을 피해가는 유의 괴담이 꽤 많죠. 재밌었네요. 산신님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볼라 했었는데 산신님에 대해서라는 또 괴담이 있네요. 요거까지만 보고 오늘 괴담 방송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산신님에 대해서.
답글다는 게 좀 늦었는데 산신님은 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성기를 보여주면 기뻐하며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이다. 길을 잃었을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산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애는 성기를 꺼내 좌우로 흔들면서 산신님 뭐 땡땡을 내어주세요. 찾아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고 찾으면 금방 그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거짓말 치지 마. 이거 변태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이 지어낸 괴담 아닌가 이거? 이것은 미즈키 시게루 씨의 저서에 쓰여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듣고 카메라 렌즈 덮개를 잃어버린 대학 교수가 시험해 보았더니 확실히 금방 찾을 수 있었다는 후일담이 실려있다. 그냥 변태 아저씨 같은데. 뭐 그와는 반대로 산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더니 해이한 시대 8세기에서 12세기 귀족 같은 옷을 두른 남자와 여자 두 주, 여기서 주는 신령을 세는 단위를 뜻합니다. 여자 두 주에 작은 신이 나타나서 무례한 짓을 하지 말라! 라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었다. 볼일은 보면 안 돼? 어디다 봐 그럼 산 가는데. 그게 분명 가고시마현 시로야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던가? 여기까지가 산신님에 대해서입니다. 이거 신기하다. 산신님은 여성이라 남성기를 보여주면 기뻐하며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럼 거기서 더 야한 짓거리를 하면 더 좋아할란가? 그럼 신성 모독이겠죠 그거는. 너무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미즈키 시게루는 일본 민속학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임. 그래요? 한번 볼까? 지식에 보고 나무위키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즈키 시게루 주요 수상 이력. 전원 옥세하라 그 그리신 분이야? 그 만화가시구나. 맞죠? 이분이구나. 요괴 연구가이자 작가이자 만화가. 이분 작품들 다 좋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뭐 겐타로? 뭐 그럼 요괴 만화도 그리셨었고 전원 옥세하라 이 만화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입장에서 그려진 만화인데 반전 만화죠. 왜냐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처참할 거야. 특히나 일본 거기서 아래에서 뭐 했으면 아무리 일본이 한국이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군대에서 살았어야 했는가 뭐 그런 거를 또 그린 분이죠. 이 시게루 씨. 전원 옥세하라 정말 재밌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아무튼 간에 산신님에 대해서까지 읽어봤고요. 오늘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었고요. 오늘 본 괴담들은 갑오징어님의 경이원지 블로그에서 봤으며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